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해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해전사에서 기념비적인 전투 4개를 의미하는데, 지난번 살라미스 해전과 한산도 대첩에 이어 이번엔 레판토 해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레판토 해전은 1571년 한산도 대첩보다는 20년 정도 더 먼저 유럽에서 일어난 대해전이었습니다. 레판토 해전은 크리스트교 대 이슬람교 두 종교 문화권의 충돌이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이전에는 어디였을까요? 네덜란드였죠. 네덜란드 전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습니다. 이 네 나라가 각 시대별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던 배경에는 이 네 나라는 대서양과 동남아 해상무역으로 진출하면서 신대륙이라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을 개척했기 덕분이었죠. 그러나 신항로, 신대륙이 개척되기 전에는 대서양은 나가면 죽는 무시무시한 넓은 바다였죠. 그래서 이전까지 유럽 해상무역의 중심 바다는 지중해였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네 나라는 지중해에서 제일 멀리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신항로, 신대륙 개척 전에는 지중해 인근의 국가들이 그 해상무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네 나라 이전 시대에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는 베네치아 공화국이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의 도시 아니냐고요? 지금은 그렇지만 당시 이탈리아는 도시별로 작은 국가들이 포진해 있었고, 베네치아 공화국은 그중 하나였던 도시국가였습니다. 습지를 개척하며 도시로 거듭난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베네치아는 물리적 영토는 좁을지언정 바다로 계속 나가며 그들이 구축해놓은 지중해 시장의 상권은 지중해 전체였죠. 아주 오래도록 지중해 무역으로부터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던 베네치아에게 예상치 못한 강적이 급작스레 나타납니다. 바로 터키의 오스만 튀르크였죠. 오스만 튀르크는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며 그리스 반도까지 영토를 넓힙니다. 그러면 오스만 튀르크도 지중해를 접하게 되며 이 지중해 무역에 들어섰고, 도시국가인 베네치아 공화국과는 달리 거대한 영토 제국이었던 오스만 튀르크가 이 시장에 들어서면 베네치아는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외교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외교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선이 있는 것이고, 지중해 바다 전체를 원했던 오스만, 그리고 그것을 사수하려고 했던 베네치아였기 때문에 충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1470년부터 1714년까지 총 7차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중 1차에서 3차가 1470년에서부터 1538년까지 약 70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3차에서부터 다시 30년 후였던 4차 전쟁이 오늘 영상의 주제이자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인 레판토 해전입니다. 레판토 해전 이전까지 1에서 3차 전쟁 사이 네그로폰테 섬, 모도네와 코로네 등 지중해의 주요 거점지들을 오스만이 꿀꺽했습니다. 또 3차 때는 프레베자라는 바다에서 해전이 벌어진 결과 나름 해군력에 자신있던 베네치아가 깨진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해전에서는 베네치아뿐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 교황청의 군대까지 합친 연합함대였음에도 오스만을 상대로 바다에서 패전했던 거죠.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계속 지중해의 주도권과 상권을 오스만에게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외교로 해결하는 것도 시간 끌기였을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고요. 그러다 1571년 레판토 해전이 발발하죠. 지중해 상권 장악을 위해 지중해의 주요 거점지들을 먹어가는 오스만은 이번엔 터키 밑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점령하기 위해 이슬람 해적단들을 키프로스 섬으로 보냅니다. 당시 키프로스 섬은 베네치아 관할권이었고, 베네치아 병력들이 있었으나 당연히 병력 차이는 공 하나가 차이가 날 정도였죠. 베네치아는 단독으로 오스만을 막을 힘이 안 됐습니다. 다른 서유럽 국가들의 도움을 청했는데 이때 서유럽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치적 분열기를 겪고 있던 프랑스, 종교전쟁으로 국가 역할을 못하는 신성로마 제국, 내전을 수습하고 있던 영국, 그나마 이 전쟁이 크리스트교 대 이슬람교라는 종교전쟁 양상도 있었기 때문에 교황청이 나서주기로 합니다. 교황청은 스페인을 동원하기로 합니다. 절대왕정의 시작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펠리페 2세의 국왕하에 스페인은 거의 유일하게 서유럽에서 내적 안정을 구가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과 나폴리를 스페인이 가지고 있어서 지중해 무역은 스페인도 노리고 있어서 이 지중해 장악전을 두고 오스만을 무찌를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스페인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연합함대의 총사령관은 스페인 측의 장군이었던 잔 안드레아 도리아로 임명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잔 안드레아 도리아는 지나치게 스페인 측 입장만 집중하고 같은 편인 베네치아 입장을 잘 배려해주질 않았습니다. 베네치아 정부는 스페인의 조건을 거부했죠.
교황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베네치아 사이의 교섭이 난항되는 사이 1570년 6월 오스만의 함대는 키프로스 섬에 도착해 9월 키프로스는 함락되었습니다. 스페인과 베네치아의 연합함대 목표가 키프로스 사수였는데 키프로스가 함락된 마당에 향후 연합함대의 행보와 작전을 두고도 베네치아와 스페인 사이에 분쟁이 터졌습니다. 스페인은 북아프리카로 가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 전진기지들을 박살내자고 주장한 반면 베네치아는 계속 지중해에 남아 이슬람 수군을 격파해 지중해를 지키자고 했죠. 1571년 5월 교황 피우스 5세의 중재로 총사령관은 26살의 돈 후안으로 결정됐습니다. 돈 후안도 스페인 사람이었지만 당시 명장으로 유명한 장수였으므로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자나 안드레아 도리아보다는 낫다고 판단했죠. 공격 대상으로는 북아프리카든 지중해든 가장 먼저 발견되는 적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키프로스가 함락된 것이 1570년 9월이었으니까 교섭이 체결되기까지 8개월이나 걸린 거였습니다. 베네치아의 함대, 스페인의 함대, 교황청의 함대는 다시 각자의 본국에서 각국의 총사령관들이 군대를 규합해 1571년 8월 메시나에서 다시 집결합니다. 스페인 측의 일부 장교들은 겨울이 오면 전투가 난전이 될 것이므로 이듬해 봄에 출전하자고 주장한 반면 베네치아 측은 하루빨리 지중해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며 또다시 논쟁이 불거졌는데 연합 총사령관이었던 돈 후안은 즉각적인 전쟁을 결정했고 1571년 9월 지중해 동쪽의 레판토에 오스만 함대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자 마침내 레판토로 향했습니다. 레판토 해협에 들어가기 직전 파트라스만에 지내친 연합군은 마지막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함대를 섞고 진영을 편성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스페인과 베네치아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돈 후안은 두 국가의 분대를 따로따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중앙은 연합 총사령관이었던 돈 후안이 직접 이끌고 우익은 스페인 측의 총사령관이었던 잔 안드레아 도리아, 좌익은 베네치아의 총사령관이었던 바르바리고가 지휘했습니다. 오스만 쪽 사령관은 알리 파샤로 전쟁 경험도 풍부한 오스만의 유능한 명장이었죠. 단 결함이 있다면 양측 사령관, 돈 후안과 알리 파샤 둘 다 육전 지휘 경험만 있을 뿐 해전 경험은 전무해서 능력은 비등비등했고 서유럽 연합함대는 212척, 오스만 함대는 286척이었죠. 전선 수만 놓고 보면 오스만 함대가 더 많았지만 대포수를 비교해보면 서유럽 대포가 1800문, 오스만 대포는 750문, 서유럽이 더 많아서 전력은 누가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 힘들었죠. 양 함대의 좌익, 중앙, 우익이 있다면 양측의 좌익과 우익이 중앙과 중앙이 따로 붙습니다. 먼저 가장 북쪽에 있던 서유럽 연합함대의 좌익을 이끌고 있던 베네치아의 바르바리고, 오스만의 우익은 베네치아의 좌익을 포위하려다가 너무 많이 선회해서 육지 쪽에 막혀버려 오히려 역포위가 되었고 치열한 백병전이 전개되는데 바르바리고가 전쟁 도중 부상을 당하자 차석 지휘관이 조직적으로 잘 지휘한 반면 오스만의 우익 담당 사령관이 죽더니 오스만 병력들은 우왕좌왕하며 가뜩이나 육지가 옆에 있겠다 다 버리고 육지로 넘어가 도망가 버립니다. 이렇게 연합함대의 좌익 쪽은 승리했죠. 반면 중앙과 연합함대의 우익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어서 도망칠 육지 같은 건 없고 전면전이 펼쳐집니다. 여러 포격이 오간 뒤 배와 배가 부딪히고는 치열한 백병전이 전개됩니다. 돈 후안 사령관이 원했던 게 백병전이었어요. 왜냐면 스페인 군대가 백병전을 잘했고 서유럽 연합함대의 주무기는 화승총, 오스만 병사들의 주무기는 아직도 활이었거든요. 그래도 오스만 쪽 병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정말 처절한 전투가 이어지고 오스만 사령관 알리 파샤는 사기 진작을 위해 맨 앞에서 직접 싸우다가 그만 머리에 총을 맞고 전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맨전선에서 싸우던 젊은 사령관 돈 후안은 알리 파샤의 시체를 가져다가 목을 벤 뒤 마스트에 효수합니다. 당연히 오스만의 사기가 뚝 떨어지며 그냥 쓸려 나갑니다. 이젠 잔안드레아 도리아가 이끌고 있던 연합함대의 우익, 연합함대의 좌익과 중앙은 승리한 반면 안드레아 도리아의 우익은 많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구원을 온 서유럽의 기사단, 몰타 기사단의 전선들도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함께 포위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몰타 기사단의 전선 한 곳에서 화약고에 불을 붙여 자폭하며 오스만 병력에 피해를 준 사이 예비대를 이끌던 스페인의 산타크루즈가 지원을 와서 연합함대 우익에 합류하죠. 사령관 알리 파샤도 죽었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던 오스만 병력은 후퇴하기로 하고 이로써 레판토 해전은 끝이 납니다. 연합함대 40척 피해에 7,500명 전사, 오스만 쪽은 230척 피해에 15,000명 전사, 크리스트교 연합함대의 승리였습니다. 레판토 해전이 세계 4대 해전인 이유는 크리스트교 대 이슬람교의 가장 큰 해전인 동시에 전쟁이 치열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해전사에서 기점이 되는 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유럽에서의 전함은 저 오랜 고대 시절부터 노와 도츠로 가는 갤리선이었습니다. 물론 고대 그리스 때 배들보다는 성능이 훨씬 더 개량이 되었겠지만 노와 돛을 배의 동력으로 삼은 건 동일했죠. 레판토 해전에서도 서유럽 연합함대와 오스만 양측 모두 갤리선이 주력이었어요. 대신 서유럽 연합함대에는 갤리어스라는 신형 범선이 투입됩니다. 갤리어스는 기존의 갤리선을 더 크고 그리고 오로지 군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군함으로 전쟁에 특화되어 있어서 탑재된 대포의 포문수가 굉장했죠. 레판토 해전에서는 고작 6척의 갤리어스가 투입이 되어도 큰 역할을 했고, 레판토 해전 이후로 서유럽 각국에서는 갤리어스 개량이 이루어져 나중에는 노를 빼고 돈만 사용하는 갤리온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으며, 이후 해전에서는 갤리온 위주의 전쟁이 됩니다. 즉 레판토 해전은 기존의 전통적 전선이었던 갤리선의 마지막 전쟁이었다고 보시면 되죠. 레판토 해전 이후 스페인의 함대 아르마다는 무적 함대로 불리게 되었고, 베네치아는 이전의 경제적 피해를 모두 수습할 수 있었으며, 오스만은 레판토 해전 이후 다시 베네치아에 전쟁을 걸은 5차 전쟁이 있기까지 약 70년의 공백이 있을 정도로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한동안 이슬람은 깝치지 못했고, 대신 그 사이 서유럽끼리의 전쟁이 격화됩니다. 무슨 전쟁이 격화되냐? 바로 레판토 해전 이후 무적 함대로 불리게 된 스페인의 함대가 왕좌에서 물러났던 전쟁이었는데요. 다음 세계 4대 해전 4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전쟁은 영국과 스페인의 대결 칼레 해전입니다. 칼레 해전은 1588년에 일어난 전투로 3부에서 다루어드린 레판토 해전에서부터 17년 후의 일이며, 한산도 대첩보다는 4년 전의 해전입니다. 1571년 레판토 해전, 1588년 칼레 해전, 1592년 한산도 대첩, 세계 4대 해전 중 3개가 16세기에 몰려 있습니다. 16세기가 세계 해전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대였는지 아시겠죠? 지난번 3부에서 1,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럽의 최강 부유 국가는 영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국 전에는 네덜란드, 그 이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고요. 포르투갈에 의해 최초로 신항로 신대륙이 개척되면서 포르투갈은 엄청난 부를 벌어들였지만,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꿀꺽하면서 포르투갈의 상권까지 장악한 스페인은 당시 유럽의 원톱 국가였습니다. 심지어 레판토 해전 이후로 스페인의 함대 아르마다는 무적 함대라고 불릴 정도였죠. 그런 스페인이 다음 세대의 주역인 영국과 네덜란드에게 패권을 빼앗긴 기점이 바로 이번에 다루어드릴 칼레 해전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국왕은 절대 왕정을 시작시켰다고 평가받는 펠리페 2세. 펠리페 2세 때의 스페인은 최전성기를 이루고 레판토 해전에서의 기념비적인 승리도 거두었지만, 펠리페 2세 집권기 후반에 이르면 이를수록 무리한 대외 원정으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펠리페 2세는 적자 재정을 메꿀 생각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강력한 패권을 과시하는 데 더 큰 욕심이 있었습니다. 펠리페 2세가 집착했던 식민지 중 하나가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요. 워낙 자유로운 사상과 사회 풍속을 권장했던 네덜란드에서는 신교 바람이 불었습니다. 반면 네덜란드를 지배하는 스페인은 골수 가톨릭 구교였고요. 비단 종교적 차이뿐 아니라 스페인은 만성 적재 재정을 메꾸기 위해 네덜란드의 상인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물렸습니다. 지나친 과세에 대한 반발, 스페인 총독들의 폭정 등으로 분개한 네덜란드에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영국 측 상황을 볼까요? 이때까지 영국이 무시할 수 없는 국가의 규모를 가지고는 있었으나, 그렇다고 스페인에 비해서는 다소 약소국이었으며 지금처럼 강대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영국도 구교 가톨릭을 버리고 성공회라고도 불리는 영국 국교회라는 신교를 표방합니다. 이미 여기서 가톨릭 국가 스페인과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는 근본적인 충돌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있던 영국은 섬나라이다 보니까 역시 바다를 주름잡아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선 스페인으로부터 신항로, 신대륙 무역권을 가져와야만 했죠. 당시 영국의 국왕은 그 이름도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 영국은 당연하게도 선박과 항해술을 오래도록 연구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특히나 영국의 항해술은 해적들에 의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비단 영국뿐 아니라 당시 많은 국가들이 해적들로 항해술이 발전하긴 합니다만, 영국은 특히 영국 해적들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항해술뿐 아니라 영국 해적들의 주요 타겟은 당연히 여러 개의 항로를 장악하며 수많은 무역 선단들을 보유한 스페인이었죠. 영국 해적들이 알아서 스페인을 약탈해주니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성비 최고죠.
대표적인 영국 해적 선장들이 드레이크와 호킨스였습니다. 두 사람은 스페인에서 가장 악명 높은 해적들로 드레이크의 경우 북미와 남미는 물론 태평양까지도 가며 두 번째로 세계 일주에 성공할 정도로 항해술이 우수했고, 호킨스는 영국, 스페인, 북아프리카 바다를 주름잡던 무시무시한 노예 상인이기도 했습니다. 드레이크의 경우 약탈한 보물 일부를 영국 왕실에 바치기도 하고, 호킨스는 강제적으로 외국 무역 선단과 영국 선단과의 거래를 강요하며 영국에 이익을 주기도 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는 이 해적들을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드레이크와 호킨스에 대한 통제를 부탁하는데, 엘리자베스는 스페인 사신들이 보는 앞에서 드레이크에게 기사자귀를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빅엿을 날린 거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펠리페 2세에게 준 굴욕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펠리페 2세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청혼을 했으나 우리 국가와 결혼하신 엘리자베스 여왕은 청혼을 공개적으로 거절했고, 무엇보다 영국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영국에 대한 응징이 비단 자존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남부가 스페인의 수중에 있었고, 또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이 스페인 관할권이었던지라 두 지역을 이어버리면 유럽의 세로축이 스페인의 지배하에 들어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영국까지도 점령하면은 유럽 전체의 판도는 스페인이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외교로 매듭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죠. 레판토 해전 승리의 주인공이었던 돈 후안은 이 점을 감안하여 펠리페 2세에게 영국의 국왕을 스페인 사람으로 앉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영국 점령 작전 안도 건의합니다. 스페인은 당시 유럽 최강의 육군 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스페인 육군이 영국 상륙에 성공만 하면은 영국을 점령하는 건 아주 쉽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영국의 육군은 형편없었으며 어떻게 봐도 스페인 육군이 상륙하면은 영국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단 상륙하기까지가 난이도 극헬이었죠. 이 목선으로는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영국까지 가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대규모 육군을 싣고 말이죠. 그래서 돈 후안이 생각했던 것은 육군을 싣고 가지 말고 스페인 함대를 네덜란드로 보내서 거기 네덜란드 독립전쟁 진압하고 있는 스페인 육군을 싣고 영국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도 대규모 병력을 스페인에서 영국까지 가는 것보다는 네덜란드에서 영국까지 후송하는 편이 훨씬 쉬웠으니까요. 비록 작전을 입안한 돈 후안은 사망하지만 펠리페 2세는 새로운 사령관에 메디나 시도니아를 임명하면서 그 작전을 계속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래도 이 함대 준비에 정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됩니다. 스페인이 예산한 만큼의 재정을 투입할 수가 없어서 현실적인 선 내에서 예산을 쓰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메디나 시도니아는 그 부족한 예산 내에서 어찌어찌 출항은 가능한 수준으로 함대를 꾸리기는 꾸립니다. 이렇게 무적 함대라 불렸던 아르마다 함대가 재집결하죠. 그런데 펠리페 2세가 아르마다 함대 준비 과정에서 그 모든 기록들을 전부 책으로 출판했고, 스페인의 작전이 너무나도 손쉽게 영국으로 유출이 된 겁니다. 스페인의 아르마다 함대가 언제 북상하리란 걸 파악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정식 귀족의 백작에게 총사령관직을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바로 밑에 드레이크와 호킨스가 지휘하는 함대를 편성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타고 북상할 아르마다와의 결전을 준비하죠. 메디나 시도니아가 이끄는 스페인 아르마다는 총 130여 척, 목적지는 네덜란드. 반면 영국은 약 200척 정도였는데 배 한 척 한 척의 규모는 확실히 스페인의 배들이 훨씬 컸습니다. 스페인의 장기는 갈고리로 상대 배에 걸어 끌고 온 다음 갑판 위로 넘어가 싸우는 백병전이었습니다. 레판토 해전에서도 스페인의 백병전이 큰 활약을 했잖아요. 영국도 알았습니다. 백병전이 전개되면 본인들이 탈탈 털릴 거라는 걸. 절대 백병전은 피하겠다가 영국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대포였습니다. 당시 서유럽 대부분은 청동대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성능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청동대포보다는 비용이 덜 드는 주철대포를 생산했습니다. 비용이 싸면 수를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성능 안 좋은 걸 계속 수만 늘릴 수는 없죠. 영국은 주철대포 개량에 힘쓴 결과 청동대포에 준하는 성능을 지닌 주철대포를 만들어냅니다. 대포로만 쏴대면 스페인의 백병전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1588년 8월 8일 프랑스 최북단 영국과 지근거리에 있는 칼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네덜란드가 나와요. 이 칼레 앞바다에서 스페인 아르마다와 영국 함대가 조우해 대치합니다.
스페인 함대는 백병전을 위해 하객진을 펼치고 그 안에 영국 함대가 들어오길 기다리는데 영국 함대가 거길 왜 들어갑니까? 영국 함대는 멀찍이서 대포만 쏘는데 너무 멀리 있던 바람에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서로가 서로 쏘는 대포에 거의 맞질 않습니다. 대포 소리는 엄청나지만 소리만 큰 이 전투 대형이 애매하게 추격하고 추격당하며 4일간 4번의 전투가 이루어지지만 양측 피해는 매우 경미했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영국 함대를 따돌리고 스페인 함대는 덩케르크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덩케르크에 상륙을 기다리고 있던 스페인 육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륙을 기다리던 스페인 군대의 지휘관 파르마공이 상륙 작전을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지금 위치상 스페인에게는 너무 불리한 게 본국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추가 보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스페인에서 덩케르크까지 올라오는 동안 쉬지를 못해서 병사들은 지쳐있고 심지어 당시는 여름, 준비한 물과 식량들이 썩어버려 먹을 것도 고갈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영국 함대는요? 바로 옆이 자기네 나라잖아요. 추가 보급을 받을 수가 있었죠. 또 네덜란드도 영국 함대에 합류 지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접전을 피하려고 했던 영국 함대였기에 배에 가연성 재료와 불을 붙인 불타는 배, 화공선을 스페인 함대 쪽으로 보냅니다. 이러면은 함대에 부딪혀서 폭발할 거잖아요. 하지만 이 화공선은 스페인 군대가 막아냅니다. 막아내는데 이미 지쳐있고 배고픔과 목마름에 골탄 스페인 함대는 갑자기 4분 후에 제각각 도망쳐버린 겁니다. 이때 영국 함대가 전열이 흐트러진 스페인 함대 상당수를 납포하죠. 영국 함대도 화약이 고갈되어 굳이 추격하지 않았지만 메디나 시도니아는 도망친 함대를 모아 반격을 준비를 하는데 태풍을 만나 엄청난 피해를 받고 바람과 조류로 인해 더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더 북쪽으로 가다가 영국과 아이슬란드 사이의 바다를 건너 영국의 북쪽을 삥 둘러 아일랜드까지 넘어오는데 이 북해 바다가 해류가 아주 사납기로 유명합니다. 이 해류에 휘말려서 함대 81척이 침몰됩니다. 별 수 없이 스페인으로 돌아가던 무적함대 아르마다는 오는 도중에도 선원 대부분이 피로와 탈수와 기아로 사망했고 암초와 돌풍에 좌초되고 난파되어 전투 외적인 요소로 수많은 인원이 사망한 채 스페인으로 돌아왔고 살아 돌아온 나머지도 귀국 후 얼마 못 가 사망합니다. 이로써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르마다는 완전히 괴멸되어 버렸고 1607년 네덜란드 함대와의 해전에서도 스페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서 1609년 네덜란드와 휴전협정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페인의 전성기는 끝이 났으며 여기까지가 칼레 해전이었습니다. 세계 4대 해전 시리즈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